배덕은 이야기가 되나 봅니다. 우리의 속은 언제나 흐르고 있는데 흘린 것 없죠. 감사해요. 구름이 매일 잘해줍니다. 덕분에 밤이면 항복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안 하죠? 짙고 깊은 허울을 기필코 보여주고요. 윤윤아 씨 다른 세상의 모든 근황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3회 2부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집 삶의 어떤 기술을 출간하신 윤윤아 시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아침달 출판사에서 하얀나비 철수를 펴내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윤윤아입니다. 네, 제가 양력도 읽어드리려고 하였는데 잘 읽어주셔서 첫 시집 그 하얀나비 철수 이후에 산문집 잠과 시도 출간하셨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집인 삶의 어떤 기술을 출간하셨습니다. 시집 출간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 네, 이제 한 달 돼서요. 네, 시집 이제 드리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푹 쉬고 있었습니다. 네, 한 달이면 충분했나요? 드릴 분들에게 드리고? 네, 충분히 드렸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녹음실 오시는 길이 좀 힘들지 않으셨는지 궁금하고 녹음실까지의 여정에서 윤윤아 시인님의 시선에 포착된 재밌는 장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는 길은 힘들지 않았고요. 오다가 군밤을 샀어요. 네. 그래서 계좌이체를 했는데 그분 성함이 김국빈님이었어요. 이렇게 실명, 네네. 실명은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네요. 김국빈님이. 실제로 제가 지금 녹음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군밤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윤윤아 시인님 최근 출간되신 삶의 어떤 기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집을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집은 저의 두 번째 시집이고요. 제가 이 시집을 원고를 보내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쓰지 못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저의 어떤 비약하는 의지의 최종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읽었답니다. 그 비약을 제가. 이게 최종판이시고 다음에는 그럼 다른 길로 가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시집 원고를 넘기고 내가 다시 이렇게 비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는 동안 정화하는 일을 멈추지 못하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삶의 어떤 기술이 제목인 입장에서 정화의 기술을 좀 갖고 계신가요? 일단 좀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게 저한테는 정화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집을 내신 시점이 가장 정화된 상태의 윤윤아 시인님이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좀 약간 지쳐있는 것 같아요. 네, 시집 내면 정신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전 시집인 하얀나비 철수와 비교하여 이번 시집에서 특별히 새로운 시도나 변화 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좀 확연히 다른 건데 제가 하얀나비 철수 안에 있는 시들은 약간 거의 좀 힘들게 썼던 것 같아요. 거의 울면서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태고도 거의 초고가 지워질 정도로 했던 시들이 거의 묶였고 두 번째 시집에 어떤 시를 이제 넣을 때 좀 결심했던 게 힘들면 안 쓴다. 좀 즐겁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라고 혼자 이제 결심한 게 있어서 태고도 거의 안 했던 시들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쓰다가 갑자기 힘들면 안 쓰고 또 다음날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실현이 가능하셨다니 부럽습니다. 내고 그래도 한 1, 2년 지나서는 거의 제가 약간
결심을 잘 안 하는데 한 번 결심을 하면은 약간 인생이 망가져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망가져도요? 네,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피폐해져도 그 결심에 매달려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잘 안 해요. 네. 다행이죠. 너무 하루에 하나씩 1결심하면 그죠? 지키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는 소라님들 가운데 시집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기술을 알게 될 것인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시님께서 살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습득하고 싶다 하는 삶의 기술 있으실까요? 아니, 없어요. 아무 기술 없어도 돼요. 그래도 살면서 뭐 이런 거 사소하더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없을까요? 아, 제가 우리 강아지 발톱을 좀 잘 잘랐으면 좋겠어요. 네,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이게 잘못 자르면 피도 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털은 자를 수 있는데 발톱은 못 잘랐어요. 한 번도.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건 원하시는 거죠. 이런 기술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가 무서워하면 사실 움직여버리면 맞아요. 제가 너무 방송에서 새 얘기 많이 해서 안 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새 발톱 깎을 때 온 집안 식구가 달려들어서 새를 재워요. 근데 조류는 눈을 감기고 배를 문지르면 잠들거든요. 놀랍죠. 네. 그런 다음에 발톱을 자르는 아, 3명이 달려들어야 할 수 있는 어디까지 잘라요, 발톱을? 안 아플 것 같은 데까지 그냥 자르거든요. 아, 네. 자연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톱이 깎인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삶의 기술 저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그 표지도 시편들도 전체적으로 참 싱싱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는데요. 혹시 시인님께서 시를 쓰실 때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씻을 때 씻는 순간이 그냥 행동 지침밖에 없어요. 어떤 거죠? 다 깬다 하면 이제 오늘을 다 깬다. 이제 깨려고 이제 해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다 뛰어넘는다 하면 이제 이렇게 막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요리조리 움직인다 하면 요리조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행동 지침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심플하네요. 네,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속이 더 시원한데요? 그죠? 저는 막 정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팔딱팔딱 하는데 그러면 정말 행동 강령을 주기 때문에 행동이 드러나기 때문에 팔딱팔딱한가 봐요. 그렇죠. 좀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들 느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씻을 때 딱 움직임밖에 어떤 행동 지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윤유나 시인님께서 이소호 시인을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찍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벌써 그쵸, 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한 게 그것도 팔딱거리잖아요. 뭔가 그쵸. 찍은 자의 그 카메라 무빙도 그렇고 그걸 편집한 것도 그렇고 뭔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행동 강령만 있었나요? 그렇죠.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거의 한 30분 만에 다 찍은 거예요. 거침이 없다는 느낌을 영상에서도 받았고요. 시랑 역시 이런 시, 이런 영상 감탄을 했었고요. 그래서 윤요나 시인님의 머릿속을 좀 헤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들이 많았습니다. 이라는 시가 있어요. 첫 행이 태양이 자신에게 털을 느낀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 어떻게 쓰게 되신 걸까요? 기억이 안 나요. 이 시. 근데 제가 아마 지금은 그런 순간이 되게 적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그냥 자연의 어떤 풍경, 광경을 보고 동물의 이미지를 느꼈던 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얀나비 철수에도 있지만 비에 젖은 산을 보고 동물의 어떤 비에 젖은 뭐 털? 그런 모습 같다고 느껴졌던 적도 있고 아마 태양을 보면서도 태양의 어떤 빛 같은 것들이 좀 털처럼 느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자연의 어떤 풍경들을 보면서. 털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면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것은 동물의 털이에요. 네. 사람의 털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실 그 시에서 막 인간관계의 도태에서의 도태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뒤에서는 뭔가 나한테 올래? 이런 말도 나와서 전체적인 시편들에서도 좀 어떤 소외감 그런데 그것에 어떤 중첩된 여러 감정 중첩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인님께서는 그 소외감에 대해
많이 평소에 느끼실까요? 소외감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소외감이 불편하진 않아요. 오히려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함께 있는 거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함께 있기 위해서. 소외되는 게 좀 편하죠. 근데 편하게만 살 수 없으니까 노력도 하고. 네. 너무나 딱 떨어지는 답을 주셔서 네, 명쾌합니다. 다른 시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 고유감각에는 언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언어 없는 언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에 관해 시인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인님께서 평소 언어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언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냥 시를 쓴다는 이유로 언어를 갖고 노는 것도 좋고 어쨌든 갖고 놀도록 자격증 같은 걸 부여받은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언어를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 큰 재미인데 이 언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언어 없는 언어 이 문장은 되게 오랫동안 제 메모장에 이제 핀 고정으로 되어 있었던 문장이에요. 아마 제가 언어 이전의 어떤 원초적인 신호? 뭐 원래 언어는 이제 발생된 거잖아요. 발생되기 이전에 있었던 그때도 아마 언어가 있었겠죠. 하지만 언어라 붙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다가가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원초적 이미지, 원초적인 신호 뭐 이런 것에. 그래서 약간 비인간의 비언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막 소통이 되는 부분들을 발견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가족과 먹는 여름김밥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집에서 만든 갓산 김밥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윤연아 시인님께서 자신의 시세계를 하나의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아마 이 시에도 나왔는데 덜 익은 수박? 그게 나에게 잘 어울리는 아침 식탁이었다. 거기에 올라와 네네. 있는 것에서 왜 덜 익어야 될까요? 익으면 먹어야 되니까. 덜 익으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못 먹으니까? 그런 의미였다니. 네. 그 예뻐요, 되게. 아, 맞아요. 색이 이제 막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꽃잎 물들듯이 아직 좀 하얗다가 좀. 맞아. 그렇다면 저에게 좀 어울리는 음식 비유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대본을 받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문장의 소리 들었을 때 DJ님 목소리가 좀 드림캐쳐? 드림캐쳐요? 네네.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캐쳐랑 어울리는 음식이 뭐가 있지 생각하다가 조개구이? 조개구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비약이죠. 저 뒤에 모든 밖에 계신 분들이 네. 예측하지 못한 그 비약이라서 근데 드림캐쳐 막 깃털 같은 거 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깃털을 다는 고기 핵심 그거는 조개 같은 거 좀 조개구이? 달려있어. 그 조개는 안 달려있지만 조개 깃털 달면 드림캐쳐 아닌가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저 조개구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 다행이네. 너무 꼬막 좋아하고 조개구이도 좋아하고 해서 그러면 저만 당할 수 없다. 저 밖에 계신 그래? 저희 생각을 못 PD님, 해봤는데? 유피님, 유계영 시인님 어떤 음식이 딱 찰떡일까요? 쌈밥? 쌈밥. 이유가 뭘까요? 그 쌈밥이라기보다는 그 대나무 밥 알아요 혹시? 네, 그 대나무 통에 든 죽통밥.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죽통밥 이름 좀 약간 죽통밥이라고 하기 좀 웃긴데 어쨌든 잘 익은 잘 익은. 네, 잘 익은 죽통밥. 네. 약간 올고든 느낌도 좀 계시니까요. 네,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아기자기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럼 오늘 초면이시겠지만 이 대본을 써주신 네, 문인강 작가님, 우리 문장님 비유 하나만 듣고 넘어가 볼까요? 이 대본을 보고 제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이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네. 뭘 먹을 수 있죠? 백반? 백반? 네. 대본을 써줬으니까 그냥 제일 맛있는 걸로 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죽통밥, 조개구이. 근데 다 좋아해요. 저 죽통밥도 좋아하고 조개구이도 좋아하고. 백반은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진짜 약간 세심하게 구석구석 읽어주셔가지고 저도 제일 좋은 거 맡으셨습니다. 작가님 지금 울고 계세요. 밖에서. 아, 너무 웃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지금 문학방송, 교양방송하고 있는데 시집에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람쥐, 고양이, 양, 두루미 아주 다양하고요. 그 윤연아 시인님께서 시선을 두고 계신 세계가 넓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시인님의 마음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들깨요. 들게요. 네. 제가 일하는 곳에 산책로가 되게 많은데 그 산책로가 산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깨들이 많이 출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들깨가 나타나는 곳에 가서 막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네, 오늘도 들깨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이제 동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처럼 강아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들깨는 요새 무서운 어떤 사고를 연상시키는 보이지도 않고요. 근데 그 들깨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시인님에게. 너무 예민하고 너무 잘 놀라요. 그 까마귀 날갯짓에도 놀라요. 그리고 좀 말랐어요. 너무 많이. 네. 그리고 들깨들 중에서 아기 들깨들도 있어요. 새끼 강아지 들깨들. 근데 이제 그 새끼 강아지 들깨들이 뭐 쓰레기장에서 음식물 이제 먹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좀 짠하죠. 음식을 따로 주신 적도 있나요? 제가 사료를 한번 갖다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들깨는 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누가 그 들깨 밥 좀 따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오면 좀 너무 무서우니까, 네. 밥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냥 생존하기에는 네. 완전 뭐 사냥을 해서 먹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간과 짐승이라는 표현도 어쩐지 강렬하게 읽혔는데요. 시인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제 짐승이라는 단어는 실체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감정만 있는 어떤 단어로 느껴지고 인간은 실체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인간이 짐승이 될 수 있고 짐승도 인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윤하 시인님께서는 시인으로서의 삶이 개인적인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인이 되기 전에 이제 시인이 되고 싶었을 때는 거의 개인적인 삶을 많이 침투했던 것 같아요.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근데 지금은 이제 시인이 되고 나서 뭐 시인의 활동을 하는 지금은 그냥 뭐 개인적인 뭐 노동 이런 것들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죠. 그러면 개인적 경험이 시창작에 반대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영이 돼요. 요새는 가장 어떤 게 잘 반영이 되시나요?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엿들은 걸 반영했던 것 같아요. 주로 소설가들이 카페에서 작업할 때 그렇게 많이 뭔가를 엿듣는데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동물 번식이나 뭐 생명공학 이쪽 연구소에서 행정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동물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동물 얘기를 제가 엿듣고 이제 시에 쓴 적이 있죠. 그러면 근데 혹시 동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좀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털 있는, 그죠? 털이 있는. 사람 털이 아닌. 맞아요. 동물 중에 어떤 동물 제일 좋아하세요? 강아지 좋아하죠. 네. 그러면 저는 강아지 중에 좀 약간 큰 강아지, 저 약간 그 이길 것 같은데 순하게 생긴 강아지 좋아하거든요. 어떤 강아지가 가장 마음에 꽂히시나요? 저는 저희 강아지가 푸들이에요. 토이 푸들. 갈색 토이 푸들이 최고가 아닐까요? 내 강아지 최고, 그죠? 그렇다면 윤윤아 시인님 그 아이돌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존재가 있다면 특별히 저희 소라님들께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아이돌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콘서트도 가고 팬미팅도 가고 이랬는데 그때 아이돌을 좋아했던 시절이 그리울 정도로 지금 최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해요. 여전히. 그래서 유진 씨도 좋아하고 뭐 투어스도 좋아하는데 팬이다, 뭐 나의 최애다라고 꼽을 수 있는 멤버도 없고
네, 팬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그 아이돌들이 범죄자가 되고 이러면서 약간 마음이 떴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다친 거죠. 마음이 맞아요. 저기 상처 입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다치셨다니. 시님 시 중에 그 다친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8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약간 제 상황하고 약간 공감해 볼 수 있어서였던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몇 행을 읽어보면 잊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상상은 슬픈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글자 없는 바다를 날아다녔어요. 이렇게 믿고 싶어요. 네. 이 다친 마음에 대해 어떻게 쓰게 된 시일까요? 진짜로 마음이 닫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질문들이 어떻게 썼냐고 이제 계속 물어주시는데 진짜로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약간 그때 몰입을 하고 쓰고 뒤로 딱 돌아서서 싹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네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정신 건강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쵸. 척척 나아갈 수 있잖아요. 네. 나는 행복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 독자님들한테는 어쩌시려고 북토크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생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어떻게 썼는지는 까먹었으면 내가 쓴 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독서하는 마음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작가의 작품처럼도 독서가 좀 될 것 같은데 쓰고 나서 다시 읽었는데 나한테 좀 좋았다. 좀 특별한 시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다친 마음 저도 이제 최근에 읽고 어떤 분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다시 읽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도 슬프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이 좀 슬프더라고요. 그 상상은 슬픈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문장을 썼구나 하면서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앞에 사실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온 다음에 읽었는데 저도 여쭤봐야겠다. 약간 다른 건 더 거침없으신데 이땐 좀 슬픈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작품처럼 저랑 독서 토론하듯이 말씀을 하시며 네, 좋은 시였다는 것. 네. 은연아 시인님 평소 어떨 때 시가 쓰고 싶어지시나요? 시를 쓸 때 쓰고 싶어요. 시를 쓰고 있는 순간에 제일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쓰러 가기까지 어떻게 가요? 책상이나 뭐 어디 뭐 쓰러 가는? 저는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메모를 하다가 그 메모가 막 쌓여가지고 좀 막 증폭된다는 느낌이 들 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쓰기 시작하면은 시가 되게 쓰고 싶다. 이 마음속에 되게 강렬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뭔가 그 동력 이런 게 모이면 행동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서요. 무기력하게 또 돌아서고. 멋지다고밖에 할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 시가 읽고 싶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비슷해요. 시를 읽을 때 또 읽고 싶어요. 네. 읽을 때 더 읽고 싶어지는 네, 건가요? 읽을 때 더 읽고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멈추는 일 잘 없는 것 같아요. 뭘 읽을 때. 쭉 읽고 싶어서 쭉 읽고 또 돌아서요. 오늘 가시기 전에 돌아서는 뒷모습 저희한테 영상으로 좀 남겨주세요. 네. 근데 다들 그럴 것 같은데 읽을 때 계속 읽고 안 읽을 때 갑자기 또 안 읽고. 예전에는 제가 좀 뭐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집중력이랄 게 없어지면서 이거 읽고 저거 읽고 다른 거 하고 이거 하고 좀 저는 지금 파편화된 그냥 세상의 먼지 같은 존재가 됐어요. 네. 다친 마음. 네. 그렇다면 시인님께서는 어디서 시를 발견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 윤유나 시인님에게 다가온 가장 시적인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 11월에 첫눈이 엄청 큰 폭설로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눈이 습눈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안 녹았었거든요. 그래서 집 앞에 그 눈이 계속 쌓여 있고 막 얼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엄마가 저거 11월에 내렸던 눈이라고 그 눈을 볼 때마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주인가? 그 눈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11월부터 3월 중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눈을 봤는데 눈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희 나라가 뭐 만년설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눈이 안 녹을 수가 있나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안 녹아서 결국에는 너무 이렇게 좀 높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망치로 깨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네. 눈 얼음이네요. 네. 그것이 시적인 순간. 근데 그것이 신기하네. 사라졌어요. 아니, 전 사실 이 시집을 읽고 나서 약간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웃은 지점도 많아요. 그 욱하는 멸치 때 그걸 읽고 나서 그 다시멸치 막 냄새만 나도 욱하는 멸치 막 계속 제가 웃긴 거예요. 책임을 좀 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멸치 감칠맛만 느껴도 이제 좀 욱하고. 그게 아마 그 결혼 없이 하지? 제목이요? 그 시였나? 수희님이 저는- 부르시면 어떡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이걸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그때 다 네. 엄청 집중하고 몰입했었던 것 같아요. 다 집중하고 몰입했던 순간에서 이제 나와 버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막 쓰면서 저 혼자 막 농담도 하고 막 유머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이게 좀 귀엽기도 하잖아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멸치가 욱하다니 이제 평생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감정, 뭐 욱하는 게 아니더라도 뭐 소외, 아까 반긴다고 하신 그런 어떤 감정적인 지점에서 시가 시작된 적도 있나요? 네, 많아요. 네, 감정에서 시작되는 적이 많고 저는 감정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시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요동치기를 원하기도 해요. 네. 네. 겹쳐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상반돼 보이는 감정이. 네, 좀 감정이 좀 충돌되는 지점에서 시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읽어주셨던 다른 세상의 모든 근황을 쓴 것은 기억이 나요. 이 시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안 하죠?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어떤 제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좀 막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이 말을 내뱉은 건데 네,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감정이 사실은 막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평소 유나 시인님의 습관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 아까 메모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습관, 갑작스러운 영감이 떠오르면 어떻게 기록을 하시는지. 핸드폰에 메모를 해요. 네. 메모를 놓치지 않고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그래서 메모를 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시를 처음에 써서 너무 재밌었을 때, 푹 빠졌을 때는 벽을 약간 전지 같은 걸로 붙여놓고 옆에 항상 펜을 두고 종이에 막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그럼 집이 마치 막 그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한 복수심에 불탄 사람처럼 시 메모가 막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막 전지에 뭐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친구가 한번 놀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울 제 메모를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왜냐하면 그런 메모들은 너무 엉뚱하고 그쵸. 자기 전에 하는 메모? 눈 뜨자마자 하는 메모들은 너무 엉뚱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메모들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거 보통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좀 이성이 많이 있는 어른이 됐지만 옛날에 메모들은 도대체 왜 적었는지 모르는 것들만 맞아요, 가득해요.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나 혼자 열의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다면 그 메모 습관 말고 지필 루틴도 있으실까요? 아까도 쓸 때 쓴다. 맞아요. 쓸 때 써요. 쓸 때 쓰고 이렇게 뭐 메모가 막 쌓였을 때 쭉 써요, 갑자기. 그러면 뭐 장소는 옮기시거나 그러지 않고 한 곳에서 쓰시거나 뭐 집에서 쓰시거나. 네. 근데 낯선 곳에서는 못 써요. 집에서 주로 작업을 집에서 쓰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갔던 카페에서 쓰거나. 좀 네. 익숙한 장소에서. 네, 익숙한 장소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 혹시 시인님 MBTI가 뭐죠? INFP, 인프피. 그렇게 평범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요? 네, 평범한 작가 MBTI가 아닌 것 같. 지금 밖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여쭤본 거. 전 전형적인 INFP예요. 뭐뭐 있죠, 원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16가지 있습니다. 근데 작가들은 그 INFP가 가장 많은데 그렇게 보편적이시진 않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수치 INFP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인님 마지막으로 작품 낭독을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시 골라오셨나요? 이 시집을 이제 꾸리기 전에 가장 메모장의 상단에 제일 오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최다영 평론가님께서 이제 해설에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언어, 언어 없는 언어가 가리키는 지점을 저도 이렇게 뭉뚱그려서만 생각했었는데 뒤에 최다영 평론가님께서 해설 써주면서 딱 짚어서 얘기를 해줘서 저도 그걸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고유감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감각 먹다 그저 지저귀는 소리 날새다 따뜻한 냄새 내게 오다 읽다 야만 만큼 넘치다 불에 먹다 자연은 몸이 아파 여기 있다 그저 너만 담소하는 언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언어 언어 없는 언어 있고 먼 밭에 저먼 바로. 네. 시인님, 그 친구분들이 시인님을 주로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저요? 네. 유나윤? 아, 유나연. 너 참 보편적 친구야.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 시집을 내고 나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은은하게 돌아있다? 은은한가요? 막 네. 하지 않나? 은은하게 돌아있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저도 그 은은함을 느꼈었는데 눈앞에서 뵈니 약간 아, 직관하는 느낌으로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웃었나요? 근데 제가 밖에선 훨씬 많이 웃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개구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먹을 때마다 제가 조개구이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인님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소감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유튜브로 듣다가 나오니까 아늑하고 좋은 것 같네요. 실체를 만난 것 같네요. 항상 소리로만 듣다가 이제 실물로 다 본 거니까. 네. 저희가 오늘 서로의 실체를 마주본 것 같고요. 사실 되게 재밌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웃기다는 얘기는 좀 듣죠. 엉뚱하다? 뭐 이런 얘기 듣죠. 그래서 오늘 이 매력을 소라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804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